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산타랠리 기대감에 2% 넘게 급등하며 4,100선을 엿새 만에 재탈환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인데요. 반면에 달러 환율은 서학기미들의 달러 수요 영향 등으로 1,480원대로 치솟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코스피가 큰 폭으로 올랐군요. 네,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보다 2.12% 오른 4,105선에서 장을 종료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2조 6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 6% 넘게 오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급등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역시 1.52% 오른 929.14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제금 현물 가격은 사상 처음 온스당 4,4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중앙은행들의 매입 추세에 더해 지난 1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내년 추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당국이 적극적인 대책을 쏟아내고 있기는 하지만 환율 고공행진은 오늘도 이어졌죠. 네, 달러원 환율은 지난 금요일 주간 거래 종가인 1,476원 30전보다 3원 80전 오른 1,480원 10전에 마감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거래량이 크지 않은 가운데 시장에서는 해외 주식 환전 수요로 인한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기술주 중심의 주식 랠리가 서학개미들의 저가 매수 심리를 부추겨 강해진 달러 매수가 환율을 밀어올린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번 주는 앞서 외환당국이 내놓은 고환율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인데요.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해지를 시작했고 한국은행과는 외환 스와프를 일부 재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달러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추가적인 환율 안정 대책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장기화된 고환율 여파가 식탁 물가를 덮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식자재 수입 비용이 커지자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100% 수입산인 커피 업체들부터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고 수입 과일도 치솟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성비 커피 프랜차이즈 바나프레소는 1,800원이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포장값을 새해부터 2,000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가성비 업체 하이오 커피도 2,000원대인 카페라떼를 3,000원으로 올리는 등 최근 일부 메뉴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원두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또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업계에서는 실제적으로 좀 압박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비나 포장비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조금 업계들에서는 좀 체감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커피 수입 물가는 달러 기준으로 보면 1년 새 1% 떨어진 반면 원화로 환산하면 오히려 3.6% 올랐습니다. 과일 수입 물가 역시 달러로는 2.8% 내렸지만 원화로는 1.8% 상승했습니다.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출 기업은 좋지만 수입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1,500원 가까이 지급을 해야만 수입 물건을 사올 수가 있습니다. 커피를 포함해서 해외 원자재 수입 가격이 크게 올라서 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에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새해에도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반려인구가 1,500만에 달하면서 국내 3집 가운데 한 집은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건강보험이 안 되고 있어서 병원비 부담이 큰데 이게 표준화된 진료비가 없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가격이라 이른바 페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채나리 기자입니다. 반려동물을 식구로 여기는 가정이 많아진 가운데 비용 부담 역시 아이 하나 키우는 것 못지 않습니다. 골절이 있어서 처음에 했을 적에는 100얼마 주고 했어요. 병원비가 많아요. 우리 애는 아직까지는 안 갔는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병원을 자주 이제 갈 것 같아요. 사료비 등 기본 양육비로만 월 평균 19만 원, 다치거나 질환으로 동물병원을 찾게 되면 진료비로 평균 1,520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처럼 건강보험이 되는 게 아닌데다 병원마다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다 보니 입원비는 하루 10,000원에서 33만 원까지 최대 33배,
CT는 20만 원부터 150만 원, MRI는 40만 원부터 160만 원 등 고가 검사일수록 편차가 심합니다. 진료비 표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도 있고요. 본인의 이제 반려동물을 위해서 써야 할 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정부는 동물병원마다 제각각인 반려동물 진료비를 표준화하는 표준수가제를 내년 추진하는 한편 공공 상생동물병원의 문도 열 예정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고금리와 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2.3 계엄 사태로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던 지난해 말 이 자영업자 연체율은 역대 최고인 1%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영세 사업자에서 연체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개인 사업자의 대출 잔액 기준 연체율은 0.98%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연체율은 2021년부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해 증가폭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자 부담이 커졌다. 경기 회복이 좀 더뎌지면서 연체를 높이는 효과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 대출 연체율이 전년 대비 0.72%포인트 오른 2.1%로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 연체율이 1.29%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매출액 3천만 원 미만, 사업기간 3년에서 10년 미만, 종사자가 없는 사업자의 연체율이 높아 영세 사업자의 어려움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액은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개인 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1억 7,8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0.2% 줄었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늘었지만 가계 대출이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관리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비은행권 대출액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줄었는데 이자 부담에 개인 사업자들이 비은행권 대출부터 줄였다는 게 데이터처 설명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동원 참치 등을 보유한 식품 대기업 동원 F&B가 대리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이 대리점들에게 어떤 부당한 일을 한 건가요? 네,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린 혐의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 F&B는 지난 10여년 동안 동원 제품을 유통하는 대리점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대리점들에 빌려준 제품 보관용 냉장고와 냉동고 등 장비들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전액 대리점들이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장비 사용기간 등 감가상각에 대한 고려 없이 새 제품 가격으로 전액을 물어낼 것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장비에 부착된 제품 광고물 등이 훼손될 경우 광고물 부착 비용만이 아니라 지원해줬던 장비가의 절반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대리점법 위반을 적용해 동원 F&B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본사의 갑질을 경험한 대리점이 5곳 가운데 1곳 정도로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의 설문 실태에 따르면 국내 대리점의 20.5%가 지난해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당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판매와 보일러, 스포츠 레저 업종이 많았는데요. 판매 목표나 상품 구입을 강제하거나 경영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하락하고 불공정 행위 경험률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영업정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는 국세청이 쿠팡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당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번 달 말에 추가로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 기자. 네, 윤재입니다. 국세청이 쿠팡에 대해서 이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서울 송파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본사 등에 조사 요원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4국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국세청 측은 개별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혐의점이 부착돼 조사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00명이 넘는 인력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까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쿠팡 미국 본사를 비롯한 쿠팡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를 정밀히 조사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국회도 이 쿠팡에 대한 추가 청문회를 준비 중이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에서 31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관련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겁니다. 앞서 지난달 말 쿠팡은 3,300만 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알려진 뒤 이번 달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김범석 의장 등 대표 3인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불출석했습니다. 김현 국회 가방위 간사는 김범석 쿠팡 의장이 불출석할 시 추가 고발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데이터테크 기업에 따르면 지난 19일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 수 추정치는 1,488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쿠팡 일일 이용자 수는 이번 달 10일부터 1,500만 명대 중반 수준으로 내려온 뒤 일시적인 증감이 있긴 하지만 점진적인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SBS BD 윤지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불안한 흐름을 보이자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전면에 내세운 후속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 연말까지 추가 공급책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조금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 등 수도권 집값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조속히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대책 발표 시점은 이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도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마련된 공급대책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절차를 지금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 중에 있다. 최근 집값 흐름을 보면 정부가 공급 카드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배경이 드러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 들어 45주 동안 8.25% 상승했습니다. 송파구는 20% 넘게 올랐고 성동과 마포, 강남, 서초 등 핵심 지역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7만 가구 수준으로 올해보다 28%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은 입주 물량이 16,000가구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데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물량이 그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언제, 어디에 얼마나 공급되는지를 숫자로 명확히 제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실적인 물량을 시장에 제시하게 되면 심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수요를 청약 대기 수요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한 만큼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택지 확보, 인허가 절차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공급 대책의 구체성과 속도가 집값 불안 완화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지난주 예고됐던 전국 철도노조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연시, 특히 이동이 많은 때라 이 현실화될 경우 전국적으로 큰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안재 기자. 네, 안재입니다. 이 밤사이에 극적인 타결이 없다면 내일 출근길은 평소보다 좀 더 서둘러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코레일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 지하철 1호선, 3호선, 4호선과 수인분당선 등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전철이 평시 대비 25% 감축 운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의중앙선, 용문행 열차 등 일부 노선은 배차 간격이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노조 측은 이번 파업 참여 인원을 12,000여 명으로 추산 역대 최대 참가율을 전망했습니다. 철도노조는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코레일에 대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존의 80%가 아니라 100%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와 맞서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철과 철도 대란이 예상되는데 비상 수송 대책은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코레일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서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도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늘리는 비상 수송 대책을 추진합니다. 지하철 전동차 5편성을 비상 대기하고 광역 간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하철 1, 3, 4호선 열차 운행을 18회 추가 운영할 예정인데요.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 노선의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더 연장합니다.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SR도 오늘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다만 파업 직전까지 노사 간 추가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코레일은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열차 이용 전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에서 운행 여부 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비즈 김지혜입니다.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예적금을 웃도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종합투자계좌 IMA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은행권과 증권업계의 이른바 머니무브 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 세금과 수수료 또 중도해지 불가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표면적인 수익률과 실제 수익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어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오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흘 전 국내 처음 출시된 한국투자증권 IMA 상품에 이틀 만에 4,600억 원이 몰렸습니다. 원금 보장되고 기본 4% 이자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더 나는 것은 6대4 배율로 우리한테 6을 주고 이쪽에서 4를 가져가는 구조더라고요. 그쪽 보니까 괜찮아 이게 보니까 은행 수익률이 높아봤자 지금 높은 게 3몇 %밖에 안 되잖아요. 잘 되면은 5%에서 8%까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에셋증권도 오늘부터 모레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자금 유치에 들어갔습니다. 증권사별로 만기는 2년과 3년으로 차이가 있고 기준 수익률은 4%로 같습니다. 현재 출시된 상품들은 모두 폐쇄형으로 중도 해지가 불가합니다. 고객 투자 한도는 50억 원으로 제한하거나 아예 제약을 두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기준 수익률에 따라 만기 때 각 증권사가 정한 수익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증권사가 손실을 안고 원금을 보장합니다. 일정 수익률을 넘기게 되면 고객과 증권사가 정한 비율대로 나눕니다. 다만 원금 보장은 은행 예금처럼 법적으로 최후까지 보호가 되는 건 아닙니다. IMA에 운용 자금 운용할 때 굉장히 많은 비중들이 기업 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자금의 많은 부분이 위험이 큰 거죠. 손실 위험이 큰 이제 상품이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금융위기가 오거나 아니면은 회사가 망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고. 중도 해지가 어려워 목돈이 묶이는 점과 배당 소득으로 잡혀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세금 폭탄 가능성이 있는 점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정부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발행 자격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지만 막판에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이 거의 완성됐다고요? 네, 금융위원회가 늦어도 다음 주까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SBS 비즈와 만나 이견이 거의 좁혀졌다고 밝혔는데요.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조만간 이견이 해소된다고 했으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로는 어느 정도 올해가 가기 전에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위와 한은이 이견을 빚어온 핵심 쟁점은 크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격과 만장일치 협의체 구성 여부 등 두 가지인데요. 오늘 열린 민주당 디지털 자산 TF 간담회에서는 발행 주체를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한은 측 주장에 전문위원 대부분이 혁신을 저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만장일치 협의처에 대해서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이런 핵심 쟁점 두 가지를 제외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 규율 주요 내용을 보고했는데요.
당국은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발행인은 발행 자산의 100% 이상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금이나 국채 등으로 예치해야 하고 미국처럼 이용자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됩니다. 해외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지점을 설립해야만 유통이 가능하게 했고 해킹 발생 시엔 코인 사업자의 무과실 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여당은 정부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 달 법안 발의를 거쳐 내년 2월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부인입니다. SK텔레콤 해킹 피해자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소비자 분쟁 조정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체 피해자 2,300만 명 모두에게 지급될 경우에는 2조 원이 넘는 큰 규모입니다. 이 앞서 나온 조정안도 거부한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 역시 거부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커 보입니다. 엄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피해 고객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통신요금을 5만 원 할인하고 현금처럼 쓰는 T++ 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난 8월 요금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액은 차감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 수준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상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유심정보 유출 피해자는 2,300만 명으로 전체 보상 규모는 2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보상안 실현 여부가 SKT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만약 SKT가 조정안을 거부한다면 그대로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한 축이라도 이거를 거부를 하면 이 조정안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원으로 가는 거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개개인에게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 이미 SKT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안은 물론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모두 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5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SKT는 이번 조정안과 관련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정부가 복제약 가격 인하를 추진함에 따라서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지금보다 13% 정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연 3조 원에 달하는 이익 감소와 연구개발 축소를 우려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일단 정부는 약가 개편 이거 강행한다는 방침이죠. 네, 정부는 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53% 수준인 복제약 가격을 40% 수준까지 더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제 약값 부담이 지금보다도 한 13% 정도 더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53%까지 낮출 수 있지만 실제 가격차가 그렇게까지 나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탈모약의 경우를 보면 현재 오리지널 약은 1,800원에서 2,000원 선, 복제약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한 25%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런 복제약값 부담을 더 낮추고 건강보험 규정도 관리하는 한편 진짜 필요한 신약 개발 등에 더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제약사 성장 위축을 우려하면서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제네릭 약가 인하로 이익률이 떨어지면 연구개발 투자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재검토 주장의 근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개편안이 시행이 되면 연간 최대 3조 6천억 원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가 인하로 전문 의약품의 자국 생산 비중이 줄어들 수 있어 14,800명이 실직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제약업계는 정부는 일단 약가 개편안 시행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약가 정책을 재설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 이후 내년 2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서 내년 7월부터 제네릭 약가를 낮춘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구체적인 인하 폭이나 시행 시기를 두고 정부와 산업계 간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치열한 경쟁으로 2년 넘게 필요하던 사업비 7조 원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WDX 사업 추진 방식이 마침내 결정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KWDX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누가 할지를 경쟁 입찰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하나오션이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드디어 결론이 나왔군요. 이 방사청 논의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방사청은 오후 2시부터 KDDX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사업자를 지명 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기본 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은 함정 사업의 관리와 기술 연속성을 근거로 자신들과의 수의 계약을 주장했었고요. 개념 설계를 맡은 한화오션은 현대중공업이 개념 설계안을 무단으로 유출했었다며 정당성을 다시 따지기 위해 경쟁 입찰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방이 지속되던 가운데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기업에 수의계약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수의계약이 사실상 어렵다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경쟁 입찰로 사업자가 선정될 텐데 그럼 하나오션이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를 정한 게 아니라 이제 경쟁을 붙이겠다는 뜻이라 아직 최종 승자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이 원하던 대로 판세가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간 함정 사업은 통상 기본 설계를 맡은 업체에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한화오션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경쟁 입찰로 진행된 것만으로도 판세가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방사청은 경쟁 입찰을 통해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업체 단 한 곳을 선정할 예정인데요. 현대중공업은 과거 내분 직원들이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몰래 유출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른 보안 감점이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방사청은 KDDX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대한 보안 감점 적용 여부를 결정한 바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서 기존의 성공 방식을 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 회장은 기술의 패러다임과 경쟁의 룰은 바뀌고 고객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으로 도약해야만 한다면서 고객의 마음에 닿을 핵심 가치를 선택해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수준까지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G는 지난 2022년도 신년사부터 연초가 아닌 연말에 미리 신년사를 배포하고 있습니다.